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디톡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디톡톡은요, 여러분께서 그동안 너무나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하셨던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의대생 증원 논란이 되겠는데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시민 측 패널과 의사 대표 패널로 나눠서 모셔봤는데요. 서로 질문과 답변 이런 시간 거치면서 궁금증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먼저 제 옆쪽으로 시민 측 패널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냥 일반 시민 입장으로 한번 의사분들한테 궁금한 점 여쭤보러 나왔는 시민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옆쪽으로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신문에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한윤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 측 패널 오늘 한 분이 나와주셨어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김경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정말 우리가 좀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셨던 뭐 궁금증들 아니면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 다양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경렬 선생님. 자, 일단은 의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나아가면 좋을지 한번 개괄적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의대 정원을 작년에는 한번 증가를 시켰고 지금은 그 추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의대 증원 정책을 많은 국민들이 사실 좀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의사들이 보기에는 증원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직 예를 들어보면은 그 2022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하시던 간호사 선생님이 뇌출혈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죠. 서울 아산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두 분 계셨는데 한 분은 뭐 해외 학회를 가지고 한 분은 지방 출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대로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 뭐 돌아가셨던 그런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 뭐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서 좀 반전이라고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평균적으로 신경외과 의사 수가 10만 명당 1.3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4.7명이 넘습니다. OECD 기준으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2배가 넘고 그리고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굉장히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제일 큰 병원에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었다. 이거는 의사의 수보다는 좀 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예만 더 들면 이제 소아과도 지난 20년 동안 계속 출생률이 쭉 줄어들면서 소아 청소년 인구가 40%가량 줄었습니다. 워낙 적게 태어나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매해 소아과 전문의 수는 80%가 늘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아들은 줄고 전문의는 많아졌으니까 소아 그 뺑뺑이가 옛날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없었던 게 지금 생기는 이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의사 수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중증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와는 상관이 없다. 사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 수보다는 제일 큰 건 이제 법적 문제죠. 법적 문제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그런 중증 환자의 진료를 지금 기피하게 되는 건데 이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7년에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했던 그런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신생아 중환자실에 뭐 교수님이나 전공의 선생님들이 다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선고 기각이 돼서 6년 만에 무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그 과정을 쭉 지켜봤단 말이죠. 5년 동안. 그런 걸 봤던 이제 젊은 의사들이 내가 감옥에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뭐 저절로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소아과가 굉장히 인기과였습니다. 경쟁을 해서 들어가는 과였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지방의 소아과 레지던트를 모집하면은 그냥 지원율이 0입니다. 0%고 한 3군데 정도만 레지던트들이 모여서 지원을 해서 전체 지원율을 보면 10%대예요. 그런 법적 리스크 때문에 중증 환자의 진료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 의사들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절대 부족한 게 아니다. 전체 의사 수는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하위권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전문의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6명이거든요. 이제 의견 갈등 사태가 나타나기 전에는 OECD에서 제일 아래쪽이었는데 바로 위가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사실은 별 차이가 안 났어요. 0.01명 정도 차이가 났는데 3년 동안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일본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건 맞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전문의 수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데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다. 전체적인 의사 수와는 관련이 없고 중증 환자 진료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중증 환자 진료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갭이 큰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윤조 기자님은 그 신문사에서 의료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기자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럼 어땠을까 궁금한데요. 근데 그런 법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소위 인기과라고 불리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요, 충분히 법적 논쟁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 겁나서 나는 진료를 못하겠다? 이게 사실은 논리가 약간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런 그런데 일단 그런 병원들은 수익이 차이가 또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면이 많고, 이 일 자체도 일반적인 중증 환자를 보는 것보다는 그 노동 강도가 덜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사들이 이제 중증 의료를 다 피하고 미용시술로 가는 분들도 많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사실 뭐 단순히 감기만 걸려도 나가면은 갈 병원이 엄청 많아요. 동네 가면 그냥 뭐 내과, 가정의학과, 뭐 이비인후과 너무 많으니까 사실 부족하다 생각 안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증 환자가 되면은 이제 TV 보면은 부족하다고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많죠. 별로 리스크가 없으니까. 근데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 리스크 그리고 노동 강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힘들고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할 사람들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의대 지금 정원 늘리는 거는 의사 수는 어쨌든 이렇게 모자란 게 아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과를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과 배분이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외과 전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개두수를 선택하지 않죠. 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적 리스크와 노동 강도 이 두 가지 때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법적 리스크만 좀 해결이 돼도 특히 형사처벌 같은 면만 해결이 돼도 힘들지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중증 진료를 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1,500명을 증원을 했고 올해는 아직 회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돼서 뭐 어떻게 될지는 추계위원회 결과를 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증원이 매년 이렇게 수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마 계속 추계위를 하면서 매년 좀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엄청나게 많은 수, 이전 갈등 사태 때는 그 수를 2,000명 더 늘려서 65%를 늘릴 거거든요.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많이 늘려봐야 뭐 5에서 6%, 적게 늘리면 뭐 1, 2%. 요 정도에서 조절을 하는 거지 10% 이상 막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런 나라는 절대 없어요. 작년에 지금 1,500명 지원하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수업 못했나요? 예.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그 학생들 지금 같이 지금 수업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수업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뭐 학교마다 조금씩 교육 환경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제일 피해를 보는 학교는 지방에 있는 50명 정도 되는 미니 의대들이
증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북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49명 정원인데 200명으로 증원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200명까지는 되지 않고 125명과 49명이 함께 지금 한 학년으로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의료의 질이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대강의실을 좀 고쳐가지고 거기서 한꺼번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뭐 사실 수업이 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의대 교육이라는 게 앉아서 듣는 수업보다는 실습이 더 중요하거든요. 특히 병원 임상 실습이 중요한데 충북의대 같은 경우는 재원 환자가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 학년에 지금 175명 있죠. 그리고 병원 임상 실습을 나갈 때 2개 학년이 함께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175명에 또 그 앞에 50명까지 합쳐서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650명 환자가 있는 그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학생 수가 많잖아요. 650명의 환자밖에 안 되는데 200명의 학생들이 작은 병원에 들어가서 실습을 받는다는 게.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 기자님.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거고, 또 시민들의 입장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사회 시스템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질환들을 가졌을 때는 예약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병원을 찾을 수 있고 비용마저도 전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최고 저렴한 수준에 속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란 말이죠. 하지만 중증으로 갔을 때는 몇 시간씩 병원에서 대기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특히 의정 갈등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건 환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도 뭐 몇 달씩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연 단위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 질환을 가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게, 의사 수가 적구나. 의사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특히 전공의 부분에 있어서 노동 강도가 세기로 악명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숫자 늘려주겠다고, 노동 강도 낮춰주겠다고 그러는데 왜 본인들이 반대를 할까?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가 늘어나면은 그런 의료 이용도 많아질 거고, 그런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전체 의료비는 증가하고, 그 증가 전체 의료비 때문에 중증 의료에 투여할 만한 의료비 자체는 더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리는 거는 이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건데, 그 물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2028년에 건강보험 재정이 소진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 자원이고, 올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 10%, 또 그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가 될 텐데, 그거를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안다면 이 정책을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이 있고요. 지금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그런 의사 수만 늘어난다면 비용만 늘어나고 의료 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수능을 봤을 때 성적 상위인 학생들이 거의 그냥 대다수가 의대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소득 수준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그 거리감이라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 그 높은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거 아니냐.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뭐 그런 거가 아예 없진 않겠죠. 아예 없진 않지만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런 본질적인 면에서는 의사들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권 때 그런 의정 갈등을 처음 유발했을 때 그 보건복지부 뭐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사 소득이 너무 높아서 그걸 줄여야 된다. 근데
의사 수를 늘려야지만 의사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쓰는 방법은 병원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OECD 평균적으로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그 의료 수가, 그 액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좀 낮은 그런 의사 수입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인 제재가 전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사의 수를 늘린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건보재정 고갈을 더욱 앞당기는 그런 일이거든요. 건보재정이 고갈되면 결국은 세금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의료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린다면 정말 건보재정이 고갈돼서 이런 의료 붕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내는 건보료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일정 부분이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의 역할이죠. 이것도 좀 많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너 2배 냈고 그렇게 진료 받을래? 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게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정말 독일처럼 2배로 올리면은 국민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게 뭐 정치적인 결과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손보지 않고 의사 수만 늘린다면 그 붕괴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게 사실 제 생각이고 그런 거를 좀 설득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자,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검색을 해서 누가 제일 유명한 의사지?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 누구지? 그러면은 어쨌든 빅5로 이제 유명한 병원들로 몰리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요. 최선호하는 그런 현상을 막을 수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사실은 뭐 현실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느 정도 그런 의료 이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느 지역에 있든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진료 의뢰서만 받으면 바로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못 갑니다. 못 가고 또 많은 분들이 좀 간과를 하시는 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이 의료 민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OECD 평균적으로 좀 고쳐 나가야겠죠. 이게 의료제도를 고치는 것, 그리고 그런 의료보험 재정이 결국은 투입이 되는 건데, 이게 세금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적인 의견을 모으는 그런 과정이 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필수 의료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에요.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 방안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의협에서 단순히 의사 수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반대론만을 내놓는 게 아니라 당장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체계의 변화를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를 답을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뭐 의협을 대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의사로서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자면 가장 건강보험 재정에 적은 영향을 미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저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특히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좀 면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게 사실 OECD 평균적인 의료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민사소송도 좀 억지소송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좀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사망한 어떤 환자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갔다가 봉침을 맞고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와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 그 한의사 선생님이 같은 건물에 있던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 응급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유가족들이 한의사를 고소하고 의사도 같이 고소를 했어요. 의사는 그냥 봉침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러 간 것뿐이고 도와주다가 환자를 구하지 못했던 뭐 그런 건데 이게 무죄는 나왔지만 사실 그 의사 선생님이
법정을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한 마음고생 같은 거는 그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법적 리스크를 해결을 해주면 많은 의사 그리고 젊은 의대생들이 좀 더 중증 의료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환자 의사 간에 어떤 이간질이나 이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그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서 의사를 악마화하고 환자 의사 간에 이간질을 좀 주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사회적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법적 문제 해결 그리고 환자와 의사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뭐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는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뭐 사회적 제도가 이제 좀 정비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OECD 평균적인 의료 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동안 싸게 의료를 누려왔었는데 사실 그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태훈 씨는 지금까지 얘기 나누면서 또 어떤 궁금증이 드시는지. 네. 되게 많아요. 이렇게 통증 그거를 되게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금 응급실 가면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같은 맥락이 포함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못 받게 되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법정 리스크가 너무 높고 그리고 배후 진료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시는 건 그 응급적인 처치, 그 다음 심각한 질병을 배후 진료과 넘겨야 되는데 이런 배후 진료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서 환자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받았는데 환자가 잘못된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고소를 당하고 또 형사처벌 당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선뜻 환자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적인 문제라는 게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너무 자주 일어나거나 그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특정한 사건들. 아, 네. 그게 사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그 뉴스를 본 의사 입장에서는 아,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거든요.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가는데, 근데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요즘 또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진료과적으로 편중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굳이 그런 거 뭐 중증이나 응급 이런 거 해가지고 병원을 못 비운다거나 항상 뭐 콜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좀 편한 거 하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또 벌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사고 때문에 편한 쪽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 아,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거를 뭐 부정하면은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뭐 지난 정부에 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비대정을 늘리면서 얘기를 했던 게 낙수 의사론이잖아요. 의사를 많이 늘리면은 그중에서 좀 도태되고 경쟁에서 이제 떨어진 그런 좀 능력 없는 의사들이 중증 환자 진료를 할 거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봤던 의대생들도 중증 환자는 진짜 도태된 낙수 의사들이나 하는 거구나. 이렇게 현실이 돼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의료계의 직업 윤리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런 작업,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광고비, 예산만 투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하고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리 의료계와 각을 세웠었잖아. 그렇죠? 현 정부는 별다른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서로 교류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교류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사실 큰 틀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뭐 현 정부가 지난 정부처럼 뭐 2,000명 65%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좀 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책의 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지금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켜보세요. 우리 몇 년만 뒤감기를 해보면 코로나 시국에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영웅으로 불렸습니다. 뛰어들었죠. 네. 전 국민이 의료진을 응원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의료진은 정말 피땀 흘려 밤낮 없이 분투해 주셨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고마워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가 어느 순간 적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현타가 좀 왔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뭐 현장에 계신 전공의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참 막 우리가 존중받던 그런 코로나 시국이나 이럴 때 중증 의료에 봉사할 그쪽에 헌신할 생각이 이만큼 컸다면 이번 의정 사태를 겪으면서는 갈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일말의 사명감마저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져서 좌절감을 겪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의정 갈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의정 갈등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사회가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사회 대 사회의 갈등이 점점 더 치닫고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딱 2,000명 증원 나왔을 때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의대 뭐 지원한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찬성을 했었거든요. 선생님께 참 죄송한데 아니 의사 수 늘리는데 왜 저렇게 다만 뭐 그 숫자를 보니까 조금 뭐 저렇게 늘려서 갑자기 뭐 준비가 됐을까 그냥 그 정도의 의문이었지 저는 그게 좀 반가웠어요. 근데 효은 씨는 어땠어요? 저 처음에는 그랬어요, 사실. 근데 이제 생각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그다음 교육 질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만약에 아팠을 때 당연히 누구나 실력 있는 의사한테 가고 싶어 하지 실력이 없는 의사한테 가기 싫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약간 걱정됐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힘나죠. 그렇죠. 이렇게 나온 보람이 좀 생기거든. 이런 말을 들으면. 근데 그 숫자가 사실 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나라에서는 의사 숫자를 조절할 때 1년에 뭐 2%, 1%, 많으면 뭐 5%, 정말 많으면 뭐 7, 8% 이렇게 조절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65%를 늘린다는 건 뭐 오본가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거를 추진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실 의사들도 생각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뭐 다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뭉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라서 만약에 그것보다 뭐 적은 숫자 300명, 400명 이 정도였으면은 이런 의정 갈등 사태가 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시민 패널 2분 그리고 진행하는 저 의사 패널 쪽에도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저 뒤쪽에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셔요, 사실. 그래서 아마 또 속으로 이 말도 했으면 좀 좋겠다. 이 말을 왜 안 나오나 아마 그런 또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의사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고 작년 7월까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개원을 한 이종목입니다. 시민들이 초반에 60%가 지지를 했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처음 정책이 나왔었을 때 왜 지지를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이사님이 시민 패널 쪽에 그 질문해 주신 그거 바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누구나 제일 먼저 가려는 게 의대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의사라고 하면은 선망의 대상이고,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고위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기회를 늘린다는 것 때문에 아마 다들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김 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뭐 2%에서 5% 조금씩 강단을 확충하고 교수진을 확충하고 이렇게 단계적인 스텝을 밟아서 우리가 의료 전체를 조금 더 풍요롭게 하자라는 쪽이었으면 찬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한 방에 2,000명? 이거는 우리 체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우려가 너무 커서 사실 이거는 아닌데라는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네,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아주 톡톡히 또 보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어금니를 꽉 깨마시는 것 같은데 단단히 지금 준비를 하고 오셨는 것 같아요. 예. 한윤조 기자님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대구시 의사회의 언론 파트를 맡으면서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성명서, 인터뷰, 또 길거리에 나서 또는 기고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언론을 하시는 분들은 최고 엘리트인데 이 얄팍한 수를 모르진 않을 텐데, 근데 지금 백서를 쓰는 작업에 한번 들어가서 리뷰를 해봤더니 절대적으로 많은 지난 2년간의 언론의 보도는 정부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에 언론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진짜 몰랐는지,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지 한번 진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대답해 주세요. 이거 대답하기 몰라.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저쪽을 다 듣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입장에 계신지, 전공의들이 얼마나 힘든 위치에 내몰렸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단순한 단어, 그 자극적인 단어들에 이렇게 일단 딱 넘어가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게임은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었어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리고 좀 더 많은 여론 확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메디톡톡 통해서 서로가 궁금했던 점들 또 질문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눠보고 대답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역시나 뭔가 좀 터놓고 말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냥 보도로만 듣고 네, 기사로만 보고 했던 것들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이해하는 선이 생기고 그런 이해하는 선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좀 대안이 나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끌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단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또 물꼬를 트면서 여러 또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시민 패널로 그리고 또 의사 대표 패널로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의사회장 민복주입니다.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정책은 근거도 합의도 없이 밀어붙인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료 현장은 흔들렸고 국민과 환자가 불안을 떠안았습니다. 의료는 정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정책 반드시 다시 검증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사회 회장 이기로입니다. 2024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정원은 과학도 근거도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이었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연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정치적 판단과 권력자의 뜻에 맞춰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당했습니다. 의료진의 경고는 묵살됐습니다. 그 결과 의료진은 현장을 떠났고 국민은 의료 공백의 불안 속에 남겨졌습니다. 의료 체계는 지금 두 개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이득을 본 국민은 없습니다. 이득을 본 의료진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소통 없는 권력과 독선이 만들어낸 국가적 재앙입니다. 아직도 정부의 말을 믿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은 정치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 전공하시는 게 뭐죠? 재활의학과. 재활의학과. 내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다. 하시겠어요? 재활의학과? 아, 뭐 재활의학과도 이제 솔직히. 중증 그건 아니라 가지고 네. 뭐 근데 뭐 또 다른 뭐 피부과 네, 좋은 또 과들이 많이 있죠. 의사들도 국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